스페이스 크로니클. 닐 디그레스 타이슨 지음. 1장. 매혹적인 우주.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려 애써왔으나 우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쌓기 시작한 것은 불과 400년 전부터였다. 영국의 성직자이자 열성적인 과학 마니아였던 존 윌킨스는 1640년에 출간된 책 달세계의 발견에서 달로 가는 여행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러나 나는 하늘을 나는 마차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을 태우고 허공을 가르는 마차. 거기에는 여러 명이 탈 수도 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다. 조그만 코르크 껍질은 물에 뜨고 집채만한 배도 물에 뜬다. 조그만 날벌레는 하늘을 날고 커다란 독수리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미래에는 사람을 달까지 데려다주는 마차가 발명될지도 모른다. 이 엄청난 시도에 최초로 성공한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329년 후 인류는 아폴로 11호라는 최신형 마차를 타고 달에 착륙했다. 이것은 비교적 신생국에 속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과학기술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일궈낸 결과였다. 이 나라는 그 후 거의 50년 동안 최고의 부를 누려왔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식어감에 따라 미국의 과학기술은 다른 국가에게 추월당하기 직전이다. 최근 몇십 년 동안 미국의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배출된 대학원생은 대부분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들은 학위를 받은 후 미국에서 하이테크 산업계로 진출하여 선진 미국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인도, 중국, 동유럽이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면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유학생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이 현상을 두뇌 유출이라고 말할 순 없다. 그러나 미국의 두뇌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세기의 미국은 과학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제는 점진적 하락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이 현상은 수입된 재능에 가려서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두뇌를 가르칠 두뇌가 부족하여 고급 인력 수급에 삭감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이것은 초침이 돌고 있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자국민의 관심을 되살리지 못하면 미국의 풍요로운 삶은 머지않아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는 2002년에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베이징 하면 넓은 대로에 수천 대의 자전거가 물결치는 광경을 떠올리곤 했다. 자전거가 중국인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 실상은 완전 딴판이었다. 넓은 대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 길을 가득 메운 것은 자전거가 아니라 최고급 승용차들이었고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대형 크레인들이 지평선 끝까지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게다가 중국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양쯔강 산샤댐을 2009년에 완공했다. 이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학 프로젝트로서 생산 전력이 후보댐의 20배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지금 중국의 수출 규모는 단연 세계 1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가장 많다. 중국은 2003년 10월에 유인 우주선을 지구 궤도에 안착시킴으로써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 우주여행 국가가 되었으며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은 다음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이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려면 돈은 물론이고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고급 두뇌와 강한 의지로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중국의 인구는 거의 15억에 달한다. 만일 당신이 아주 똑똑해서 100만 명 중에 1등을 했다고 해도 중국에는 당신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1,500명이나 더 있다는 뜻이다. 한편 유럽과 인도는 우주 플랫폼 건설에 필수적인 로봇 공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이란,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수십 개의 국가들도 우주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현재 자국 영토의 북위 19도 지점에 새로운 로켓 발사 기지를 건설 중인데 이 시설이 완공되면 미국의 케이프 커네버럴 로켓 발사 시설이 있는 곳 플로리다주 동쪽 연안에 위치한다. 우주선은 가능한 한 적도에 가까운 곳에서 발사해야 속도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이 케이프 커네버럴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다. 우주 진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여러 국가들은 뒤늦게나마 우주 공간의 한 부분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제 미국은 리더가 아니라 우주 개발을 진행 중인 여러 국가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저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을 뿐인데 다른 국가들이 빠르게 추월하는 바람에 이런 신세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이 항공 분야에서 이루어온 업적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다. 최근 10년 사이에 방문객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았던 박물관이 어디인지 아는가?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아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도 아니고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도 아니다. 세계 1위는 방문객 수가 연간 900만 명에 달하는 워싱턴 DC의 미국 항공우주박물관 NSAM이다. 여기에는 1903년에 최초 비행에 성공했던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부터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의 모듈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 세기에 걸친 미국의 비행 발달사가 일목요연하게 전시되어 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미국이 남긴 유산을 보기 위해 NSAM, 나슴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나슴이 무언가를 꿈꾸고 실현해온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지금의 미국을 건설한 원동력이었다. 이런 야망을 권장하지 않는 나라에 가보면 아무런 희망도 느낄 수 없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교육 등이 전혀 미래에 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당장 잘 곳과 기껏해야 내일 먹을 음식을 걱정하면서 살아간다.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현명한 리더와 첨단 기술이 결합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미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최고의 번영을 누리면서 항상 새롭고 더 좋은 것을 찾아왔다. 지금보다 더 재미있고 풍요로운 삶, 좀 더 의미있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직 탐험만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가장 위대한 탐험을 수행하였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주의 새로운 창을 열어준 허블 우주 망원경이었다. 그러나 이 망원경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작동한 것은 아니다. 허블이 1990년에 발사되어 궤도에 진입한 후 첫 번째 사진을 보내왔을 때 관계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기대했던 것만큼 사진이 선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렌즈 제작 과정상의 실수가 뒤늦게 발견되었는데 문제의 그 렌즈는 이미 지구를 떠나 610km 상공에서 궤도를 돌고 있었으니 망원경을 수리하려면 수리팀을 우주 왕복선에 태우고 허블이 있는 곳으로 파견하는 수밖에 없었다. 3년 뒤 나사는 수리팀을 파견하여 망원경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우리가 TV나 잡지를 통해 접해왔던 선명한 우주 사진들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그 3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허블은 엄청나게 크고 비싼 망원경이다. 물론 지구에 있는 대형 망원경보다는 작지만 제작과 발사에 들어간 비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망원경을 애써 궤도에 올려놓고 영상이 희미하다는 이유로 수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성능이야 어쨌든 일단 망원경이 전송해온 데이터를 분석하여 무언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도록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허블 망원경을 관리하는 볼티모어의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의 천체 물리학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영상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허블이 보내온 희미한 영상에서 새로운 천체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덕분에 허블 망원경은 수리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한편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의과대학 부설 롬바디 종합암센터의 의학자들은 천체 물리학자들의 영상 분석 기술이 유방조영상, 유방암 검진용 X선 사진, 이 유방조영상에서 육안으로 암세포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의학계는 미국 과학재단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아 영상 분석 기술을 사람의 몸에 맞게 수정했고 이 신기술을 유방암 조기 진단에 적용하여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허블 망원경 설계 단계에서 디자이너들이 범한 실수 덕분에 수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건진 것이다. 모든 사례를 일일이 나열할 순 없지만 이와 비슷한 일은 지금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혁신과 발견은 서로 상이한 분야들이 하나로 결합될 때 종종 나타나곤 한다. 그리고 우주 탐사만큼 다양한 학문에 골고루 공헌할 수 있는 분야도 드물다. 실제로 우주과학 기술은 천체 물리학과 생물학, 화학, 공학, 행성 지질학 등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분야 간 협력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은 한층 더 개선되고 풍부해졌다. 지구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인데 왜 사람이 살지도 않는 우주에 수십억 달러를 퍼붓고 있는가? 지금까지 나는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왔다. 다른 국가에서는 쉽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명쾌한 답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 미국은 우주망원경, 행성탐사, 화성탐사 로봇,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왕복선, 앞으로 발사될 우주망원경과 우주선 등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의 몇 %를 쓰고 있는가? 답. 다 합쳐도 1년 세금의 0.5%밖에 안 된다. 세금 1달러당 0.5센트가 우주 개발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나는 이 비율이 2%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우주 개발에 전력을 다했던 아폴로 시대에도 나사가 쓴 돈은 세금의 4%에 불과했다. 이 정도만 투자해도 전 세계 우주 개발을 선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 수준으로는 게임에 간신히 참여할 수 있을 뿐 결코 앞서 나갈 수는 없다.
세금 1달러 중 99센트가 넘는 돈이 국민 복지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데 쓰이고 있으므로 우주 탐험이 다른 복지 사업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과거에 미국이 항공우주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를 한 덕분에 탐험 정신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금 당장 우주산업 분야에 투자를 늘린다 해도 미국 경제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제 성장과 야망의 실현,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꿈이라는 무한한 가치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장 외계 행성.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기어서 가건, 뛰어가건, 수영을 하건 또는 느긋하게 걸어가건 간에 지표면 근처에는 구경거리가 지천으로 널려 있다. 계곡벽에는 핑크색 석회암층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고 장미꽃 줄기에서는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잡아먹고 있다. 바닷가로 가면 온갖 형상의 조개들이 모래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장거리 여객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면 그 많던 구경거리들이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진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바라봐도 무당벌레나 조개는 없다. 비행기가 순항고도 약 10km 상공에 이르면 16차선짜리 고속도로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우주로 나가면 지구의 세세한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당신이 360km 상공에 떠있는 우주정거장으로 파견되어 낮 시간에 창문을 통해 지구를 내려다본다면 런던과 로스앤젤레스, 뉴욕 또는 파리를 찾을 수 있다. 당신의 시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도상에서 유명 도시의 위치를 대충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밤에는 대도시의 온갖 조명들이 켜지기 때문에 찾기가 더 쉽다. 그러나 낮 시간에 우주정거장에서 광학기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기자의 피라미드를 절대로 볼 수 없다. 한간에는 달에서 중국의 만리장성이 보인다는 소문이 나도는데 턱도 없는 소리다. 달은커녕 우주정거장에서도 만리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구조물들은 주로 바위와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변 경관과 구별되지 않는다. 게다가 만리장성은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나 되지만 폭이 6m에 불과하다. 비행기에서 간신히 보이는 고속도로도 이것보다 훨씬 넓다. 지구 저궤도에서 보이는 것은 1991년 걸프전 때 쿠웨이트 유전이 타면서 발생했던 연기 기둥 따위이다. 그리고 관계지와 불모지 사이의 녹색 갈색 경계도 눈에 띈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은 거의 보이지 않고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나 북대서양의 유빙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 등 자연 현상이 주로 보인다. 지구로부터 약 4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달에서 보면 뉴욕과 파리를 비롯한 대도시들은 전부 다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덮고 있는 구름의 분포는 맨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구로부터 5,60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화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맨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가정용 천체망원경을 가져가서 보면 눈 덮인 산맥과 대륙의 경계를 간신히 확인할 수 있다. 43억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해왕성으로 가면 태양은 지구에서 보이는 면적의 1000분의 1로 작아지고 찬란한 햇살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희미해진다. 그리고 지구는 희미한 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나마 태양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가 1990년 태양계 끝에 도달하여 지구의 사진을 찍어 보내왔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나을 뻔했다.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고 창백하고 푸른 점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좋게 봐준 셈이다. 태양계 끝에서 바라본 지구는 너무나 평범하여 사진 설명이 첨부되지 않으면 어느 것이 지구인지 도저히 판별할 수 없다. 태양계 너머 머나먼 곳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은 두뇌가 아주 크고 천연 시력도 지구의 망원경 못지않게 좋다. 게다가 이들은 과학도 아주 발달하여 자기네 태양계 너머에 있는 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 최첨단 망원경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지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파란색. 이것이 전부다. 지표의 3분의 2 이상이 바다로 덮여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구를 어떤 특정 각도에서 바라보면 태평양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구의 색상을 판별할 수 있는 광학 장비를 가진 외계인이라면 그들은 지구에 물이 있음을 쉽게 간파할 것이다. 사실상 H2O는 우주에서 세 번째로 흔한 분자이다. 외계인의 망원경 해상도가 이보다 높아서 지표면에 복잡하게 나 있는 해안선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지구의 물이 액체 상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똑똑한 외계인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대기의 온도와 기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는 양 극지방의 온도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특유의 얼음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외계인의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다. 그리고 대륙이 움직이는 속도로부터 지구가 24시간을 주기로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으며 이 정도 성능의 망원경이라면 날씨의 변화까지 관측할 수 있다. 외계인들이 충분히 똑똑하다면 구름의 이동에 의한 효과와 지표면의 회전에 의한 효과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현실적인 가능성을 체크해보자. 우리의 태양이 아닌 다른 태양을 주인으로 삼아 그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들을 외계 행성, 엑소플래닛이라 한다.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0광년 이내이며 대부분의 외계 행성들은 지구로부터 100광년 이상 떨어져 있다. 또한 지구의 밝기는 태양의 100억분의 1도 안 되면서 태양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외계인의 광학 망원경에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외계인이 지구를 발견한다면 그들은 가시광선 외에 빛을 사용하거나 구조가 완전히 다른 망원경을 사용할 것이다. 지구에도 외계 행성을 찾는 사냥꾼이 있다. 똑똑한 외계인이라면 우리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지구의 행성 사냥꾼들은 수많은 별들 중에서 주기적으로 조금씩 흔들리는 별을 찾고 있다. 이런 별은 주변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흔히 태양계라고 하면 별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행성이 그 주변을 공전하는 시스템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별과 행성은 서로 상대방에게 중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힘의 크기도 똑같다. 이것이 바로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그래서 별, 모항성과 행성은 하나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둘 다 공전하고 있으며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공전 궤도가 커져서 관측하기도 쉬워진다. 그러나 지구는 덩치가 너무 작아서 태양의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계인이 이런 방법으로 지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시광선으로 관측이 안 된다면 적외선의 한 종류인 라디오파를 이용할 수 있다. 독자들은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아레시보 관측소를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대한 접시는 세계 최대의 전파 망원경, 라디오 망원경으로 칼 세이건의 소설에 기초하여 1997년에 제작되었던 영화 콘택트에 등장한 바 있다. 만일 외계인이 이런 종류의 망원경을 동원하여 올바른 주파수를 찾아냈다면 지구를 발견한 후 세상에 뭐 이렇게 시끄러운 행성에 다 있냐? 며 고개를 저을지도 모른다. 지구에서는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TV, 휴대전화, 전자오븐, 차고 문 개폐용 리모컨, 자동차용 리모컨, 상업용 레이더, 군사용 레이더,
통신 위성 등에서 온갖 종류의 라디오파가 방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지구처럼 바위로 이루어진 행성에는 천연 라디오파가 거의 방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의 라디오파를 감지한 외계인들은 그곳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눈치챌 것이다. 그러므로 외계인이 지구가 있는 방향으로 전파 망원경을 조준하면 지구에 다양한 기술 문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외계인들이 지구에서 방출된 라디오파를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거대 행성들은 상당량의 라디오파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외계인들이 라디오파의 출처를 규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는 방송용 전파를 천연 라디오파로 착각하여 지구를 새로운 종류의 라디오파 방출원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태양에서 방출된 라디오파와 지구의 라디오파가 섞인 채 외계인의 망원경에 도달하면 라디오파의 진원지를 태양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 지구의 천체물리학자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천체물리학자들도 1967년에 이와 비슷한 착각에 빠진 적이 있다. 당시 앤터니 휴이시의 연구팀은 전파망원경으로 하늘을 뒤지던 중 매우 이상한 신호를 감지했다. 어떤 천체로부터 1초가 조금 넘는 간격으로 규칙적인 라디오파가 방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휴이시의 지도하에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조슬린 벨이었다. 벨의 동료들은 후속 관측을 해보니 문제의 라디오파는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날아온 것이었다. 기술 문명을 보유한 외계인이 아니고서는 그토록 규칙적인 신호를 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1976년에 벨은 저녁 세미나 자리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방출된 라디오파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박사학위를 받으려 했는데 우연히도 어떤 외계인들이 내가 만든 안테나에 그에 맞는 주파수를 선택하여 지구인과 통신을 시도한 것 같았다. 그러나 며칠 후 그녀는 똑같은 신호가 우리 은하의 한 구석에서도 날아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벨과 동료들이 발견한 것은 외계 문명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천체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천체에는 규칙적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뜻으로 맥동성 또는 펄서라는 이름이 붙었다. 외계 행성의 정보를 캐기 위해 반드시 라디오파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요즘 천체물리학계에서는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는 우주화학, 코스모케미스트리가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우주화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광기로 빛을 여러 개의 단색광으로 분해하여 광원의 특성을 분석하는 분광학, 스펙트로스코피이다. 우주화학자들의 주된 임무는 분광학자의 실험 방법과 도구를 그대로 채용하여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외계 생명체가 지능을 갖고 있거나 문명사회를 이룩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롭겠지만 아주 초보 단계 생명체여도 상관이 없다. 이 어려운 작업을 분광학으로 해낼 수 있는 이유는 우주의 모든 분자들이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고 반사하고 산란시키기 때문이다. 이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분자의 화학 지문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지문은 주변 대기의 압력과 온도 때문에 들뜬 상태로 올라간 화학물질에 의해 만들어진다. 행성의 대기는 이런 분자들로 가득 차 있다. 게다가 행성에 동물과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면 생명활동의 부산물이 대기에 섞여 있을 것이므로 분광학을 통해 생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동식물의 생명활동에서 생긴 유기물이건 호모사피엔스, 즉 인간만이 방출할 수 있는 물질이건 또는 고도의 과학기술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물질이건 간에 이런 류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외계인의 몸 안에 분광 기능이 선천적으로 들어있지 않는 한
그들도 지구의 화학 지문을 분석하려면 분광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계인과 별 사이에 지구가 끼어드는 일식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별에서 방출된 빛이 지구대기를 거치는 동안 지구의 화학물질과 상호작용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빛이 외계 행성에 도달하여 분광기를 거치면 지구에서 생명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줄 것이다.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물 등 일부 분자는 생명체가 있건 없건 우주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스프레이에 함유되어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와 광물질 용치에서 증발한 기체, 냉장고와 에어컨에서 유출된 냉매, 그리고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한 연무, 스모그는 생명활동의 증거임이 확실하다. 또 다른 증거는 상당량의 메탄, CH4이다. 지구에 존재하는 메탄의 절반 이상은 석유 생산과 쌀 농사, 하수, 그리고 가축의 트림에서 발생한 것이다. 외계인이 지구의 밤을 관측한다면 나트륨 등에서 방출된 다량의 나트륨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대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소이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의 순위는 첫 번째 수소, 두 번째 헬륨, 세 번째 산소이다. 그 중에서도 산소는 화학적 활성도가 매우 높아서 수소, 탄소, 질소, 실리콘, 유황, 철 등과 쉽게 결합한다. 그래서 일정량의 산소가 유지되려면 화학 결합으로 사라지는 만큼 무언가 산소를 꾸준하게 방출해야 한다. 지구의 경우 산소의 방출은 생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모든 식물과 일부 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통해 바다와 대기 중에 산소를 방출하고 있으며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이 산소를 이용하여 신진대사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수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지구 특유의 화학 지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인이 지구의 화학 지문을 우연히 발견했다면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봐야 정확한 답을 알 수 있다. 나트륨이 주기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그 행성, 바로 지구에 문명이 존재한다는 뜻일까? 다량의 산소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는 분명히 생명체가 살고 있다. 그런데 메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메탄도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 그중 일부는 인간의 활동의 산물이며 나머지는 박테리아, 소, 영구동토층, 흙, 흰개미 습지, 그리고 기타 생물과 무생물로부터 생성된다. 그래서 우주생물학자들은 화성과 타이탄, 토성의 위성에서 발견된 메탄의 출처를 규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이곳에는 소나 흰개미가 살지 않기 때문이다. 외계인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면 그 생명체가 과연 지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 것이므로 다른 생명체에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파망원경으로 다른 행성의 신호를 엿듣는 것도 지적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지구 거주자들은 어떤 전자기파를 사용하며 주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고 있는가? 화학 성분을 분석하건 또는 라디오파를 분석하건 간에 지구를 관측하는 외계인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고도의 기술이 발달한 행성에는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다. 그들은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개인이나 집단에 적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외계 행성의 목록은 지금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우주에는 1000억 개에 가까운 은하들이 산재해 있으며 하나의 은하에는 적어도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을 찾는 이유는 결국 그곳에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개 중에는 지구와 닮은 것도 있다. 세세한 부분까지 같진 않지만 대기 상태와 온도 등 전체적인 특성은 지구와 거의 비슷하다. 아마도 우리의 후손들은 탐험의 일환으로 또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이런 행성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성 사냥꾼들이 발견한 대부분의 외계 행성은 지구보다 훨씬 크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지구 질량의 300배쯤 되는데 이 정도면 목성과 맞먹는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좀 더 작은 행성을 찾기 위해 망원경을 비롯한 관련 하드웨어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모항성의 움직임이 작을수록 행성이 작다는 뜻이니 작은 행성을 발견하려면 모든 장비가 그만큼 정밀해야 한다. 관측 자료는 꽤 많이 모았지만 지구인의 외계 행성 사냥 기술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저게 정말로 행성인가? 질량은 얼마나 되는가? 모항성에 대한 공전 주기는 얼마인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외계 행성의 주성분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것을 알아내려면 앞서 말한 대로 일식이 일어나서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빛이 지구에 도달해야 하는데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여주는 행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시인이나 과학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한다. 행성 표면의 구체적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그곳을 또 하나의 세계로 인식할 수 있다. 행성 사진이 단 몇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로부터 무슨 상상을 떠올릴 수 있겠는가? 창백하고 푸른 점에 화학 성분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점은 여전히 점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다. 멀리 떨어진 외계 행성의 겉모습을 추정하려면 훨씬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주망원경, 그것도 해상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성능 망원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외계인들은 이미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3장 외계 생명체.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대여섯 개의 외계 행성이 최초로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반 대중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외계 행성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각종 매체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 기대감을 심할 정도로 부풀렸다. 왜 그랬을까? 대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천문학자들도 그것이 전부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태양계만 해도 행성이 무려 8개나 되는데 이런 태양이 수천억 개 있는 은하와 이런 은하가 천억 개 존재하는 우주의 외계 행성이 달랑 대여섯 개뿐이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 태양계의 행성은 원래 9개였으나 이 책의 저자인 타이슨이 앞장서서 명왕성 퇴출 캠페인을 벌인 덕분에 2006년에 행성 명단에서 사라졌다. 명왕성의 천문학적 특성이 여타 행성들과 사뭇 다르다는 점은 나도 인정하지만 역자에게는 이것이 마치 막내 아들이 형 누나들과 다르게 생겼으니 호적에서 파내야 한다는 주장처럼 들린다. 나에게 명왕성은 언제까지나 9번째 행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옮기니. 게다가 당시에 발견된 행성들은 모두 목성을 닮은 거대한 기체 행성이어서 생명이 발딛고 살아갈 땅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행여 어떤 기적 같은 생명체가 이런 곳에서 부력에 의지한 채 살아간다 해도 그들이 지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척박한 환경에 살아남는 것만도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사례로부터 일반적 결과를 유추하는 것은 과학자에게 매우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이다. 물론 과학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지구에서 생명체가 발견된 사례는 지구 밖에서 생명체가 발견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지만 생명체는 오직 지구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하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천체 물리학자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우리의 태양계가 우주에서 그다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면 우주에 존재하는 항성의 수는 지금까지 지구에 살다 간 모든 인간들이 입 밖으로 내뱉은 모든 소리, 모든 단어의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어떤 감정적인 이유에서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모를까. 이런 정황 증거가 있는데도 생명체는 지구에만 있다고 우기는 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경솔한 행동이다. 종교계와 과학계의 사상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중심주의와 무지로 인해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했다. 이론과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원리에 입각하여 논리를 전개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1500년대 중반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태양을 갖다 놓음으로써 인간 중심적 우주관에서 처음으로 반개를 들어 올렸다. 코페르니쿠스는 종교계의 반발을 염려하여 개중에는 태양 중심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주장을 펼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식으로 화살을 피해갔다. 옮기니. 기원전 3세기에도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타르코스가 태양 중심 모형을 제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우주관은 기원전 5세기경부터 15세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서구인들의 사고를 지배해왔다. 이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롤레마이오스를 거쳐 착실하게 전수되었고 중세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동설을 정식 교리로 채택했다. 사실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면 천동설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지구에 서 있는 나는 아무런 움직임도 느끼지 못하고 하늘의 별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천동설은 인간을 각별히 사랑하는 신의 뜻과도 잘 들어맞았다. 코페르니쿠스 원리가 항상 과학의 이정표 역할을 해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었고 태양계는 은하수, 바로 태양계가 속해있는 은하의 중심이 아니었으며 은하수 또한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다. 인간의 우월성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 싶을지도 모른다. 좋다. 중심은 아니라고 치자. 하지만 우리가 우주의 변두리에 있다면 그 또한 특별한 위치가 아닌가? 맞다. 변두리는 평범한 안쪽보다 특별하다. 하지만 우주에서 우리가 놓여있는 위치는 변두리도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구도 코페르니쿠스 원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다면 지구 생명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으로부터 외계 생명체의 생김새를 짐작할 수 있을까? 지구에는 정말로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생물학자들이 이 사실을 매일 되새기면서 경외감을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다. 놀랍다 못해 소름이 끼칠 정도다. 지구에는 조류, 딱정벌레, 해면, 해파리, 그리고 뱀, 대머리 독수리, 삼나무 등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한 후 지구 생명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외계인에게 보여줬다고 하자. 그들은 과연 이 생명체들이 하나의 행성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같은 행성은커녕 아예 각기 다른 우주에 사는 생명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뱀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뱀을 설명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봐, 지구에는 뱀이라는 생명체가 있는데 그놈은 첫 번째 적외선 감지기로 먹이를 찾고, 두 번째 자기 머리보다 몇 배나 큰 동물을 산채로 삼킬 수 있고, 세 번째 팔이나 다리는 하나도 없지만 네 번째로 땅 위에서 초속 0.6m로 움직일 수 있어. 뻥치지 말라고. 아니야, 진짜라니까?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우주 영화에는 거의 예외 없이 외계인이 등장한다. 가까운 이웃으로는 화성인도 있고 멀리 떨어진 다른 은하에서 온 외계인도 있다. 이런 영화에서 천체 물리학은 관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정말 우리뿐인가? 출장 여행길의 비행기 안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 중 10중 8구는 똑같은 질문을 한다. 외계에 과연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다른 어떤 의문도 대중의 궁금증을 이 정도로 자극하진 못할 것이다. 지구 생명체가 이토록 다양하니 외계인의 겉모습은 훨씬 더 다양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할리우드 영화를 볼 때마다 제작자들의 빈약한 상상력에 실망을 느끼곤 한다. 1958년에 개봉된 영화 블룹과 1968년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은 지구인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얼굴은 흉악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제법 다양한데, 물론 분장술의 위력이다. 머리는 하나요, 눈은 둘이요, 코는 하나요, 입도 하나요, 손은 둘이요, 발도 둘이요, 손가락은 10개 등등 전체적인 구조가 인간과 똑같다. 게다가 그들은 사람처럼 걷기까지 한다. 이들이 외계에서 왔다고 아무리 우겨도 해부학적으로 인간과 완전히 동일한 육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외계인의 생명체는 지능이 있건 없건 지구의 생명체와 화끈하게 다를 것이다. 인간과 외계인의 차이는 해파리와 인간의 차이보다 더 크지 않겠는가? 자연에는 90종이 넘는 천연 원소가 존재하지만 지구의 생명체의 몸을 이루는 원소는 이들 중 단 몇 가지밖에 안 된다. 우리 몸의 95%는 수소와 산소 그리고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생명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중 탄소는 다른 탄소 또는 다른 원소들과 쉽게 결합하면서도 결합력도 강하고 결합방식도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지구 생명체를 탄소 기반 카본 베이스드 생명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탄소가 포함된 분자를 연구하는 화학 분야를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라고 한다. 반면에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는 분야는 직접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유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우주생물학 (Exobiology라고 한다. 생명체는 화학적으로 특별한 존재일까? 코페르니쿠스 원리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딱히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겉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구성 성분도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 톱4에는 수소, 헬륨, 탄소, 산소이다. 수소, 헬륨, 산소, 탄소이다. 이들 중 헬륨은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을 안 하지만 나머지 셋은 양도 많고 화학적 활성도가 매우 높아서 지구의 생명체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즉 우주를 통틀어 가장 흔하면서도 결합도 잘하는 원소 탑3가 지구 생명체의 구성 원소 탑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흔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 별로 특별할 것도 없다. 외계 행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몸은 수소, 산소, 탄소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지구인이건 외계인이건 몸의 구성 성분이 망간이나 몰리브덴쯤 되어야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외계인의 몸집은 얼마나 클까? 다시 한번 코페르니쿠스 원리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인간이 유별난 존재가 아니듯이 우리와 우연히 조우한 외계인도 그다지 특별한 생명체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몸집도 우리의 상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화나 소설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한 괴물이 종종 등장하지만 이런 생명체는 원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공학적 한계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더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더 근본적으로라도 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체가 자신의 팔다리를 직접 움직인다면 또는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생명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려면 몸집의 크기는 빛의 속도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의 속도는 모든 물체와 신호가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속도이다. 극단적인 예로 몸집이 해왕성의 공전 궤도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큰 생명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몸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가려면 광속으로 10시간을 달려야 한다. 이런 생명체가 머리를 긁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거의 10시간이 걸린다. 긁기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과 감각 전달이 너무 느려서
진화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이 생명체가 우주 초창기 때부터 존재해왔다 해도 효율적인 몸, 작은 몸으로 진화하려면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지능은 어떤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은 거의 예외 없이 똑똑한 캐릭터로 그려진다. 그러나 그 먼 곳에서 지구까지 날아왔다는 외계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멍청하기 그지없다. 몇 년 전 나는 차를 타고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가던 중 라디오를 켰는데 때마침 외계인 악당에 나오는 연속극이 방송되고 있었다. 그 외계인들의 목적은 지구의 바닷물을 빨아올린 후 거기서 수소를 추출하여 고향 행성으로 가져가려는 것이었다. 아마 그들의 행성에 수소가 부족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왜 하필 지구인가? 정말 딱한 외계인들이다. 목성에 함유되어 있는 수소의 양은 지구 전체 질량의 200배나 된다. 아마도 이들은 오는 길에 목성을 보지 못했거나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90%가 수소라는 사실을 몰랐음이 분명하다. 이상한 것은 또 있다. 수천 광년의 거리를 가뿐히 날아올 정도로 똑똑한 외계인이 정작 지구에 다 와서는 거의 추락하듯이 땅에 들이받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1977년에 개봉한 영화 미지와의 조우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은 지구로 향하는 길에 어떤 신호를 송출하는데 지구의 과학자들이 분석해보니 비행 접시에 도착할 지점의 경도와 위도를 알려주는 암호였다. 참으로 예의 바르고 준비성도 철저한 외계인이다. 잠깐,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지구의 경도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측정된 값이고 이 기준은 지구인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었다. 근데 외계인들이 어떻게 기준점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경도와 위도는 한 바퀴를 360등분한 단위, 도로 표기하는데 이것은 오직 지구에서만 통용되는 단위이다. 아마도 그 외계인들은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사전에 충분히 예습하고 영어까지 완벽하게 습득한 후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날렸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 오하오밍주의 데블스타워 바위산 근처에 착륙할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비행기가 아닌 비행 접시를 타고 있으므로 활주로 조명은 켜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말도 안 되는 SF 영화 1위로는 1979년에 개봉된 스타트rek을 꼽고 싶다. 때는 23세기. 옛날에 발사된 우주 탐사선 비저호가 우주 공간을 표류하다가 지능을 가진 외계인들의 손에 구조되었다. 이들은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여 원래의 기능을 되살려 놓았고 비전은 날이 갈수록 기억을 되살리며 똑똑해지다가 결국은 의식까지 갖게 된다. 마침내 비전은 옛날에 자신을 만들었던 창조주를 찾아 지구로 돌아온다. 그런데 엔터프라이즈5의 커크 선장은 우연한 기회에 비저의 정체가 20세기 말에 지구에서 발사된 보이저 6호였음을 알게 된다. 몸체에 새겨진 이름 중 오야가 지워져 브이저로 불렸던 것이다. 아무튼 비전은 자신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지구를 날려버리겠다며 협박을 해오고 선원들은 비저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20세기 말에 이런 고성능 탐사선을 만들었다는 설정도 다소 황당하지만 정작 나를 실망시킨 것은 비저의 앞뒤가 안 맞는 멍청함이었다. 우주 공간을 배회하면서 우주의 모든 지식을 습득했다는 기계가 자기 이름이 보이저였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다니 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1996년작 블록버스터 인디펜던트 데이는 또 어떤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별로 없다. SF 영화에 외계인이 나오는 건 당연하니까. 인디펜던트 데이의 외계인은 오직 지구를 파괴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악당 중의 악당이며 고깔의파리와 귀상어 그리고 사람을 섞어놓은 듯한 외모를 갖고 있다. 영화 제작자들이 기존의 SF에 화끈하게 다른 외계인을 선보이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런데 이 외계인들은 초대형 비행 접시 안에서 등받이가 높고 팔걸이까지 달린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다. 생긴 모습은 지구인과 완전 딴판인데 사용하는 의자는 똑같다. 지구를 정복한 후 지구인의 의자를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영화는 인간의 승리로 끝이 난다. 다행이다. 영화의 주인공은 자신의 매킨토시 노트북에 바이러스를 업로드한 후 이것을 외계인의 모선, 질량이 달해 5분의 1이나 된다. 바로 그 모선에 있는 컴퓨터에 심어서 방어벽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이 영화가 개봉되었던 1996년 무렵에 나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옮길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두 컴퓨터의 운영체제, OS가 다른 경우는 조용히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렇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하나뿐이다. 외계인은 애플사에서 배포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논리의 전개를 위해 인간이 지구에서 지능이 가장 뛰어난 생명체라고 가정해보자. 큰 두뇌를 가진 포유류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하지만 이들은 천체 물리학을 모르지 않는가? 동물 애호가들의 반론에 못 이겨 이들을 포함한다 해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지구의 생명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엄청나게 작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멸종한 종과 현재 살아있는 종을 모두 포함하여 지금까지 지구에 살다 간 생명체는 100억 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외계 생명체 중 지성을 가진 생명체는 지구와 비슷하게 100억 분의 1을 크게 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들 중 고도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수십 수백억 년 떨어져 있는 지구인과 통신을 시도할 만한 생명체는 더욱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통신수단으로 라디오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주 공간에 널리 퍼져 있는 기체와 먼지 구름을 가장 잘 통과하는 것이 라디오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라디오파를 사용해온 기간은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지구에 인류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외계인들이 라디오파를 계속 송출해왔다 해도 우리는 최근에 와서야 그 신호를 감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각별한 인내심을 가진 외계 종족이 아닌 한 이미 수백 년 전에 지구에는 생명체가 없다고 결론 짓고 지금쯤 다른 행성과 통신을 시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지구에 지적 생명체가 산다는 것을 간파하고 교류를 시도해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너무 작다. 코페르니쿠스 원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우주에서 유별난 생명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 무리 없이 우주 어느 곳이건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항성에 너무 가깝거나 너무 먼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 너무 가까우면 물이 증발하고 너무 멀면 얼어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체가 서식하는 행성의 온도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섭씨 0에서 100도 사이여야 한다. 어린이 동화 골디락스와 곰 3마리에 나오는 수프처럼 온도가 적당해야 살아갈 수 있다. 언젠가 내가 라디오 토크쇼에 출연해서 골디락스 영역에 대해 언급했을 때 사회자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오트밀죽처럼 걸쭉한 행성을 찾고 있는 거로군요.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항성과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모항성에서 방출된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금성에서 살고 있는 온실 효과를 예로 들어보자. 태양에서 방출된 가시광선은 금성의 두꺼운 이산화탄소와 대기에 흡수된 후 적외선의 형태로 재방출되고 이 적외선은 금성의 대기에 갇혀서 상상을 초월하는 온실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금성 표면의 온도는 태양과의 거리를 감안했을 때 추정되는 온도보다 훨씬 높아서 무려 섭씨 480도나 된다. 이 정도면 납도 녹일 정도로 무시무시한 고온이다.
만일 우리가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지능이 없는 원시 생물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이미 멸종된 원시 생물의 흔적이 발견될 수도 있다. 물론 지적 생명체보다는 흥미가 떨어지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충분히 관심을 끌만한 대형 사건이다. 지구 가까운 곳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후보로는 화성과 유로파, 바로 목성의 위성을 꼽을 수 있다. 화성에는 과거 물이 존재했던 시기에 살았던 생명체의 화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유로파는 표면을 덮고 있는 얼음층 밑에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얼음 밑의 온도가 비교적 높은 이유는 목성과 여러 위성들의 중력에 의해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방금 언급한 두 천체는 과거 한때 물이 존재했거나 지금 존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행성 또는 위성에서 탄생한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진화하려면 행성이 하나의 별을 중심으로 거의 원형을 그리며 안정적으로 공전해야 한다. 하나의 태양계에서 별이 2개 이상 있으면 실제로 은하수 안에는 이런 태양계가 반이 넘는다. 그런 태양계에 별이 2개 이상 있는 그런 태양계가 있으면 행성의 공전 궤도가 길게 일그러지고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진화할 수 없다. 그리고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짧아서 수백만 년 정도로 짧아서 주변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 해도 충분히 진화하기 전에 멸종할 것이다. 미국의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을 방정식으로 표현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드레이크 방정식인데, 우주의 원리가 담긴 심오한 방정식은 아니고 그냥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확률로 환산하여 일렬로 곱해 놓은 것이다. 친구들과 토론을 통해 각 항의 확률을 결정한 후 이 값을 모두 곱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기술 문명의 수 또는 그런 문명이 존재할 확률이 얻어진다. 물론 이 값에는 생물학과 화학, 천체 역학, 천체 물리학 등에 대한 당신의 지식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은하수 하나만을 대상으로 해도 문명의 수는 1개, 인류 문명 1개에서 수백만 개까지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 지구의 문명이 다른 외계 문명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물론 그런 문명은 몇 개 안 되겠지만 외계에서 날아온 신호를 수신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신호를 송출하려는 것보다 수신하려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똑똑한 외계인들은 모항성의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을 것이므로 밖에서 온 신호를 감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외계 생명체 탐사, 흔히 SETI,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라는 약자로 불린다.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그중 가장 오래된 방식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라디오파와 마이크로파를 수십억 개 채널에 겹쳐 이익 잡듯이 뒤지는 것이다.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밤낮으로 수신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컴퓨터로 분석하는 것보다 여러 대의 소행성 컴퓨터에 나눠서 분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연구소 측에서는 세티앳홈 스크린세이버라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배포하여 일반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개인용 컴퓨터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을 때 스크린세이버라는 화면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세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원자가 세티앳홈 스크린세이버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미리 다운로드해 놓으면 컴퓨터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을 때마다 분석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하여 세티의 업무를 도울 수 있다. 이것을 분산 컴퓨팅,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이라 하는데, 참여 인원이 거의 수백만 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몇 나노초, 10억 분의 1초 동안 전자기파의 과시광선을 찾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긴 시간 동안 가까운 별에서 강한 가시광선 펄스가 방출되면 지구에서 얼마든지 관측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꾸준히 방출되는 신호 대신 짧고 강하게 방출되는 마이크로파를 찾는 것이다. 이런 신호가 자주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비용 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다. 외계에서 지적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나는 외계인들이 바깥 생명체를 찾을 때 우리와 다른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듣는 데만 열중하고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면 외계인이 존재한다 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아무런 소득이 없다 해도 외계 생명체를 찾는 시도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왜냐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무언가를 발견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지적 생명체이기 때문이다.